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만성질환 전문 한의학 박사가 밝히는 고지혈증 근본 치료의 모든 것, 고지혈증 약을 끊고 근본 치료하라 입니다. 지은이는 선재광, 펴낸 곳은 전나무숲입니다. 한국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당뇨병 순입니다. 그러나 폐렴은 대체로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암과 당뇨병은 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요 사망 원인은 혈관 질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관 질환으로는 고지혈증이 있는데, 이것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경우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한의학적인 치료와 증상 완화법을 함께 실천한다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국내의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다른 만성질환이나 암과는 다르게 일상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암의 경우 일단 진단되면 이미 상당수의 암세포가 발생한 것이기에 생활습관만 고쳐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에 비하면 고지혈증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노력은 고지혈증이 왜 생기는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고지혈증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담음, 식적, 어혈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고지혈증이 생기는 과정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담음을 제거한다. 고지혈증을 바라보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시각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다. 서양의학은 대체로 고지혈증의 원인을 혈액 속에 지질이 많이 쌓였을 때 생기는 질병이라고 보지만 한의학에서는 어혈과 담음, 그리고 식적으로 생기는 증상으로 본다.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에 대한 치료법도 당연히 달라진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의학의 시각에서 고지혈증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담음과 식적, 그리고 어혈에 대해 살펴보면서 치료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진액의 흐름이 막힐 때, 체내를 순환하는 액체는 크게 두 가지다. 혈액과 진액이다. 진액은 혈액을 제외한 소화액, 림프액, 관절액 등의 액체로 뇌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피부와 뼛속까지 순환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진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담음이 생긴다. 이것은 마치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듯 진액에 노폐물이 쌓인 상태를 의미하며 고지혈증의 원인이기도 한다. 담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원인은 지나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로 인해 인체의 전반적인 기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진액 역시 원활히 순환하지 못한다. 담음의 두 번째 원인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흰밥,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식품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진액이 탁해진다. 담음은 소화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음식의 소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노폐물이 이와 장에 쌓이면 소화 기능이 둔화되어 결국 소화가 어려워지고 담음으로 이어진다. 담음은 단순히 고지혈증에만 관련하지 않는다. 한의학에는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다. 10가지의 질병이 있다면 그중 9가지는 담에서 온다는 뜻이다. 그만큼 담은 많은 질병에 관여하고 있다. 명나라 말기에 의술과 경학이 지은 경학전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담은 짙고 혼탁하며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근본 원인은 비위로부터 오지만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담이고 이것을 치료할 때는 변증을 해야 하며 그 본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다. 담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치료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근본 원인을 관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담은 기관지, 각종 장기, 장, 관, 림프관, 관절, 자궁, 방광, 생식기 등 거의 전신에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담음은 어떤 증상으로 드러날까? 혈관 내 노폐물로 혈액이 정체된 어혈의 경우 체내를 순환하는 혈액의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만 어혈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담음은 다르다.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 지금 몸에 담음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우리 몸에 담음이 있으면 가래, 노란 콧물, 장내 가스 등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체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 담음이 있다는 명확한 징후다. 두통, 만성 피로감, 어지럼증도 담음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담음이 머리 쪽에 있으면 두통으로 나타나고 가슴 부위에 있으면 가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공복 상태에서 편안한 배고픔이 아니라 속 쓰린 배고픔이 나타나면 담음을 의심해봐야 한다. 음식을 먹으면 쓰리던 속이 쉽게 가라앉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속쓰림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오래되면 각종 소화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담음은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환절기에는 몸이 순간적으로 기온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에 담음이 있으면 피로가 쌓이고 활동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범주로 볼 수 있다. 식적을 없앤다. 음식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만약 인간이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3주가 채 되지 않아 생명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생명 유지에 중요한 음식을 필요량 이상으로 과잉 섭취하면 더 이상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요소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악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체내에 들어온 다량의 음식물이 다 소화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되기 때문이다.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면 맹렬한 독소로 바뀌고 혈액이 탁해지면서 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고지혈증을 비롯한 각종 혈관 질환이 유발되어 전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식적이라고 말한다. 먹는 것이 질병을 일으킨다. 음식물이 적절한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쳐서 배설되지 않으면 식적으로 쌓여 고지혈증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킨다. 소화불량, 더부룩함, 불쾌감, 복통 등이 모두 식적에 의한 증상으로 고지혈증 증상과 유사하다. 건강과 음식을 적당히 천천히 기분 좋게 먹어 음식이 잘 소화되고 배설되면 식적이 생기지 않는다. 식적은 음식을 많이 먹어 생기지만 또 다른 이유로도 생긴다. 식적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스트레스로 이와 장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위와 장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혈의 순환이 방해받고 소화가 채 안 된 음식물 찌꺼기가 독소로 작용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위나 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고지혈증은 물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식적의 두 번째 원인은 비위가 약하기 때문이다. 비위란 비장과 위장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다. 비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도 커피, 육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 이른바 산성식품을 즐겨 먹거나 찬 음식을 즐겨 먹고 야식과 간식을 자주 먹으면 식적이 생긴다. 기름진 음식도 식적의 원인이 되는데 동의보감, 잡병편 외상문에는 끈적하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으면 기가 막혀 잘 통하지 않아 식적이 생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다만 식적을 단순한 소화불량과 헷갈려서는 안 된다. 소화불량은 육체 활동을 하거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해소되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하지만 식적은 이 단계를 넘어 위장을 비롯한 소화 기능 자체가 저하된 것으로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심각하면 소화기 일부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덩어리가 만져질 수도 있다. 그러니 식적이 있으면 늘 식사 시간이 불안하고 식사 후에도 고통을 느끼게 된다. 식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의 종류를 따져야 한다. 육류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효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채소, 잡곡의 섭취를 늘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방귀 냄새가 독한 것도 섬유질 없이 육류를 과잉 섭취해서 생긴 일이다. 효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장 운동이 촉진되어 배변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방귀가 독하지 않고 질병에 대한 예방력도 생긴다. 몸도 가벼워진다. 면류 음식도 주의해야 한다. 한의학에는 면독이라는 말이 있다. 국수 등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식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하고 한약을 먹고 있다면 그 약효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은 소화를 방해하고 아토피 피부염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관여한다. 밀가루 음식은 쫄깃한 식감이 매력이지만 정작 우리 몸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밀가루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거나 꼭 먹고 싶다면 최대한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고 적게 먹는 것이 그나마 몸에 해로움을 덜 주는 방법이다. 먹는 시간도 중요하다. 동의보감에서는 특히 저녁 식사량에 대해 하루의 금기사항으로
저녁에 배부르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다.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소화에도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동의보감은 또 적게 먹는 소식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음식을 많이 먹어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그 사람은 살은 찌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원기가 곡기를 이기면 그 사람은 야이지만 오래 산다. 소식은 예나 지금이나 건강을 위한 바른 길인 것이다. 소식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체의 에너지 소모와 관련이 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과식을 하면 인체는 소화, 흡수, 배설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반면에 식사량을 줄이면 소화, 흡수, 배설에 사용될 에너지가 인체를 치유하는 데 사용된다. 소식을 해야 장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내 몸에 해로운 행위 하지 않기. 식적의 예방과 해소에는 물의 섭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부터 질병이 생기면 일단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물은 약에 우선되는 1차적 처치인 셈이다. 물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생명의 원천으로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로를 회복하게 해주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1리터의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80%가 예방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물이 식적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한다. 만약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를 방해해서 오히려 식적을 유발할 수 있다. 식적을 예방하려면 일단 섭취하는 음식과 물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미 식적 증상이 있다면 식사와 식사의 간격을 최소 4시간 이상 두는 것이 좋다. 또 식사 직후에 산책을 할 필요가 있다. 걷기는 식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만 과한 운동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옷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몸에 너무 꽉 끼는 옷은 복부 주변을 압박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동의보감에는 자기 몸에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분명히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육류와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멀리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로운 행위를 자처하는 셈이다. 지금 나는 식적 상태일까? 식적이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식사 후에 불편함이 생기면 반드시 체크해 본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2~3개월가량 지속된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트림을 자주 한다. 식사 후에 트림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트림이 나오는 건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또 트림과 함께 메스꺼움이 느껴지면 식적일 가능성이 크다. 지나치게 빨리 먹어도 식적이 생기니 천천히 꼭꼭 씹어 먹도록 노력한다. 복부에 통증이 있다. 명치나 그 주변의 복부를 눌렀을 때 딱딱한 돌멩이가 있는 것처럼 뭉쳐있고, 그곳을 자극했을 때 통증이 있다면 식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치를 눌렀을 때는 특별한 통증이 없이 편안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쌓이고 뭉친 것이 있다고 봐야 한다. 만약 배꼽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대장이나 소장 부위에서 식적이 생겼을 수 있다. 체한 느낌,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생긴다. 가장 대표적인 식적의 증상이다.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특히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으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 혀에 설태가 낀다. 식적이 있으면 혀에 하얀 설태가 낄 수 있다.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이 혀로 이동해서 설태가 되는 것이다. 때로는 안색이 누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몸이 잘 붓는다. 식적이 생기면 몸의 기혈순환에 장애가 생긴다. 이와 동시에 체내에 있는 각종 액체, 즉 체액의 순환도 방해를 받는다. 이때 쌓인 노폐물과 배출되지 않은 체액이 몸을 붓게 만든다. 현대인에게 식적은 흔한 증상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어서 음식으로 인한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식적은 만병의 원인이다.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고지혈증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혈을 제거한다. 어혈은 한의학 용어이지만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다뤄서 이미 익숙하게 쓰이고 있다. 그렇더라도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다. 들어서 대충 아는 것과 체계적으로 제대로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혈은 국소적으로 혈액순환이 정체되거나 변화된 상태,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떨어져서 정체된 상태를 말한다. 흔히 죽은 피 혹은 더러운 피라고 표현된다. 이러한 정의는 사실 서양 의학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의학만의 독특한 정의이다. 일반적으로 어혈은 수술, 교통사고, 외상으로 큰 출혈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나쁜 음식이 만드는 나쁜 혈액. 심하게 타박상을 입은 피부를 떠올리면 어혈을 이해하기 쉽다. 대체로 퍼렇게, 더 심한 경우는 거무스름한 반점이 생긴 상태 말이다. 즉 어혈은 외부의 충격, 내부의 기혈순환 장애로 인해 혈관 내부에서 정체된 혈액의 상태를 말한다. 어혈은 체내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체되었을 때에도 발생한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부는 타박상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어혈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기혈의 순환장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냉해지면서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체온이 저하되면서 어혈이 발생한다. 동의보감 뇌경편 혈문에는 혈이 따뜻하면 선혈이 되고 혈이 냉하면 엉키고 뻑뻑해서 어혈이 된다. 어혈의 빛은 검고 선혈의 빛은 붉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혈이 따뜻하다는 건 몸이 따뜻하다는 의미다. 어혈의 두 번째 원인은 질이 나쁜 음식이다. 질이 나쁜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혈관 내에 찌꺼기와 덩어리가 생성되어 혈액의 상태가 나빠진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질이 나쁜 음식을 섭취하는 순간부터 몸이 상하는 것이다. 질이 좋은 음식이란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이며 질이 나쁜 음식은 인공적으로 만든 음식들이다. 질이 나쁜 음식을 먹어 혈액의 상태가 나빠졌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혈이 생기게 된다. 몸속에 들어온 독소, 빠르게 배출하는 법. 고지혈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혈액 속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도 하지만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 일도 하는데 만약 이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가 쌓여서 혈액은 물론 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즉, 독소가 어혈이 되어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독소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약물, 화장품, 샴푸, 린스 같은 화학물질,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다. 먹으면 독이 되는 것들. 음식을 통해서 체내에 유입되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는 식품 첨가물이다. 집에서 만든 건강한 자연식이 아닌 인공적으로 가공된 거의 대부분의 식품에는 첨가물이 들어간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만 무려 500여 가지가 넘는다.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보존제, 살균제, 표백제, 조미료, 감미료, 팽창제, 강화제, 증점제, 산화방지제 등 자극적인 맛과 먹고 싶어지는 빛깔을 내고 보존 기간을 늘리는 데 필요한 온갖 첨가물이 다 동원된다. 중요한 사실은 패스트푸드라고 칭해지는 거의 모든 음식, 즉 청량음료, 어묵, 라면, 햄, 마요네즈, 젓갈류, 사탕, 아이스크림, 잼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찾게 되는 식품들의 첨가물이 가득 들어있다는 점이다. 하다못해 일부 우유와 요구르트에도 색을 변화시키거나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간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 섭취량은 1인당 1년에 4kg에서 많게는 25kg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50에서 80%는 자연스럽게 배출이 된다지만 나머지 20에서 50%는 체내에 남기에 안심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배출 능력은 건강한 사람 기준이라 어린이, 청소년, 노인,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의 몸에는 더 많은 첨가물이 독소로 남는다고 볼 수 있다. 약물 역시 화학물질이라 우리 몸에 독소를 남긴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질병에 대응하는 작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간을 비롯한 해독기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내에 축적되기 전에 독소 배출하기. 혈액에 독소가 남아있을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체온이 낮아지는 것이다. 낮은 체온은 거의 모든 질병에 관여하며 가장 심각하게는 암 발병과도 관련이 있다. 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내려갈 경우 암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고 면역력과 대사율이 떨어지며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계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독소를 배출하기 힘들어지고 축적된 독소는 다시 혈액순환을 악화시킨다. 그러면 우리 몸은 더 차가워져서 결국 질병의 굴레로 떨어지고 만다. 몸이 이런 상태에 빠지면 두통, 어깨결림, 안면홍조, 설사, 피로감, 변비,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거미혈관증 등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인 동시에 자체적인 치유 반응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심장을 빨리 뛰게 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가슴 두근거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치유 반응 중에서 면역력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두드러기, 습진, 화농 등 피부 질환이다. 면역의 핵심은 백혈구인데 몸에 문제가 생기면 백혈구는 모세혈관을 확장해서 기능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피부가 붓고 혈관 투과성이 높아지면서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붉게 솟아오르거나 고름이 생기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독소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면역력에 의해 독소를 피부로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변을 통한 독소 배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은 땀, 소변, 대변이다. 그 중에서도 대변은 장에 쌓인 독소를 한꺼번에 배출해 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문제는 변비다. 변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해 동안 변비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무려 60만 명이다. 이 정도면 질병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변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산균, 김치, 청국장, 된장 등의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또 채소와 미역, 다시마, 고구마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먹으면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수분 섭취도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않아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화도 빨리 진행된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90%가 수분이고 80세 노인의 몸은 50%가 수분이다. 체내 수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화가 진행된다는 증거이며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한다. 맛있는 음식이 차고 넘치는 요즘에는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자 고민이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잘 배출할까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음식의 섭취와 배출이라는 이 단순한 사이클에 우리의 생명력이 달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몸을 살리는 고지혈증 대처 운동법. 운동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고지혈증 환자, 혈관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은 신체 기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의 균형에도 도움이 된다. 운동은 단 한 차례만으로도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수시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된다. 따라서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신체 기능은 물론 혈액과 혈관 건강을 되찾아 더 이상 고지혈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운동의 핵심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 담음, 식적, 어혈을 없애는 것이다. 특히 운동의 강도보다는 운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혈관, 내피세포 건강의 중요성. 한의학도 운동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다. 동의보감은 건강식품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상습관을 강조한다. 그 중에 소승다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타는 것을 조금 하고 걷기를 많이 하라는 의미이다. 몸을 편안하게 놔두어서는 안 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교훈이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은 너무도 많은 반면 걷거나 운동하는 시간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다. 걷기 등 신체 운동의 다양한 효과는 이미 밝혔지만 혈관 내피세포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구성 성분 중 가장 안쪽에 있는 것으로 혈액과 맞닿는 곳이다. 마치 소중한 것을 보호하듯 혈관 내막을 코팅하여 혈관을 보호하는 최전선이다. 전투로 치자면 가장 최전방에서 적과 싸우는 병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병사들이 잘 싸워주어야 후방은 물론 전체 대열이 잘 유지되고 견고해진다. 만약 혈관 내피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염증이 늘어나서 혈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기본적인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운동은 단연 걷기와 달리기이다. 이 중에서 어느 운동이 심혈관 질환에 더 좋으냐고 질문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 보통은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숨도 차고 몸도 격렬하게 움직이니 아무래도 운동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땀까지 흠뻑 흘리고 나면 마치 몸속 독소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심혈관 질환에 관해서는 달리기보다는 걷기가 더 낫다고 말한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달리기 운동은 심장 질환의 위험성을 4.5% 정도 감소시켰지만 걷기는 9.3% 감소시켰다. 또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의 위험성 역시 달리기는 4.2에서 4.3% 정도 감소시켰지만 걷기는 7에서 7.2% 정도 감소시켰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달리기보다는 걷기가 혈관 건강에 2배 정도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걷기와 달리기의 지방연소 효과도 차이 나는데 그 이유는 운동 중에 우리 몸이 어떤 것을 에너지원으로 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할 때 인체는 지방을 태우면서 운동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다. 반면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는 비율이 줄어든다. 따라서 달리기보다는 걷기가 지방 연소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 연소엔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하는 운동이 최적.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은 비만 해소에 도움이 되고 비만으로 생긴 각종 질병들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 그런 점에서 걷기 운동을 산책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방 연소를 최대화하려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까지, 즉 숨이 차기 직전까지 걷기를 해야 한다. 운동 시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동을 아침에 하는 것이 좋은가, 저녁에 하는 것이 좋은가, 혹은 공복에 하는 것이 좋은가,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공복일 때 혹은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도 분명 효과는 있지만 지방 연소의 관점에서 최적의 운동 시간은 저녁을 먹은 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이다.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는 음식물이 소화되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다. 혈액 내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기에 활력을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통해서 혈중 포도당을 전부 소모할 수 있다. 이 말은 지방을 소모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장시간 공복 상태였다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지방이 많이 소모된다. 하지만 이후에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잃어버린 지방을 빠르게 다시 축적하려 한다. 그러니 다이어트를 염두에 둔다면 식사를 가볍게 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평소 식사량이 많은데 그 양을 줄이기 힘들다면 열량이 빠르게 소모되는 운동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수영이다. 수영을 하고 나면 종종 배가 고픈데 이는 수영이 상당한 열량을 소모하는 운동이라는 증거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에게도 유용하다. 복싱은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서 지방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심폐기능까지 향상시켜준다. 그러나 복싱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복싱을 무리해서 하면 쉽게 지치고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이 외에 줄넘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도 빠르게 열량을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이다. 계단 오르기의 경우 회사나 집 등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운동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야 한다. 근력 운동도 지방 소모에 좋아. 근력 운동 역시 체내 지방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좋다. 일반적으로 근력 운동은 몸의 근육을 키우고 체형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 도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산소 운동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확실히 커진다. 한 연구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했을 때 체지방과 뱃살 감소 효과가 더 좋았다.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물과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운동만 한다고 지방이 연소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 연소를 위한 기본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물과 산소다. 따라서 운동 전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좁은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산소 공급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최소 1~2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야 한다. 심부정맥혈전증은 장시간 앉아있을 때 생기는 질병이다. 앉아있으면 당연히 다리의 움직임이 없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물론 심장에서 힘차게 나온 혈액이 당연히 다리까지 가지만 문제는 정맥이다. 다리 정맥은 주위 근육이 움직이는 힘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심장에서 혈액이 돌아도 움직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최소 1~2시간마다 움직여서 다리에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는 육류 섭취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면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된다. 그런데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한평생 고기 맛을 느껴온 사람이 갑자기 고기를 끊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50~60대가 되면 식습관에 변화를 주기란 더 어렵다. 또 육류를 멀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육류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단백질은 HDL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육류를 섭취해 주어야 한다. 다만 육류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성분이나 콜레스테롤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육류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돼지고기는 양파, 새우젓, 표고버섯과 함께 돼지고기는 여러모로 우리 몸에 이로운 식품이다. 동의보감에는 돼지고기의 효능에 대해 혈맥이 약하며
근골이 약한 것을 치료한다는 기록이 있다. 단백질이 많고 아연과 비타민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기운을 내게 하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준다. 또 변비, 설사, 치질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다만 한의학적으로 돼지고기는 성질이 참으로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다. 돼지고기 하면 가장 먼저 삼겹살이, 그 다음으로 두툼한 비계살이 떠오른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비계살, 즉 지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돼지고기의 지방은 사람의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되면서 곧바로 녹아버린다. 그 결과 지용성인 각종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유용하다.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을 했거나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밖에서 지낸 시간이 길었다면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써 중금속 배출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유용한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 리놀산, 아라키돈산 등이 있으며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4:6 정도 된다. 콜레스테롤 함량은 소고기나 닭고기보다 적다. 특히 지방질이 많고 감칠맛까지 나서 한 번 먹으면 다시 찾게 된다. 돼지고기를 먹을 땐 양파, 새우젓, 표고버섯을 같이 먹어야 몸에 좋은 작용이 배로 늘어난다. 특히 양파는 돼지가 절대로 먹지 않는 식품 중 하나다. 양파가 지방을 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양파와 함께 먹으면 지방이 몸속에 쌓이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또 양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관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우젓도 돼지고기와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는 식품이다. 돼지고기에는 지방이 많아서 자칫 소화가 원활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새우젓을 같이 먹으면 새우젓의 효소가 소화작용을 도와준다.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을 줄여주어서 혈관 기능 개선과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좋고 양질의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한다. 돼지고기는 조리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약이 되는 조리법은 수육이고 독이 되는 조리법은 불에 구워 먹는 것이다. 돼지고기를 불에 구울 경우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맛은 한결 좋아지지만 당 독소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고기는 된장, 참기름과 함께 소고기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한의학의 여러 문헌에는 소고기의 효능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음양, 기혈, 골수, 진액이 부족하고 정신이 맑지 못하고 쇠약한 신체를 보한다. 소화기를 보하고 소갈과 입이 마르는 증상으로 당뇨병과 비슷, 부종을 낫게 하고 허리, 다리, 뼈, 힘줄을 튼튼하게 한다. 독이 없으며 맛은 달고 성질이 평이하다. 소고기의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의 대사를 조절하며 근육과 장기, 신경 전달 물질, 효소, 호르몬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에도 매우 중요하다. 소고기의 최대 단점은 포화지방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주는 음식을 곁들이면 좋다. 가장 좋은 식품은 된장이다. 된장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소고기의 소화를 돕는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인 참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소고기를 먹고 난 후에 생강차를 마시거나 계피차를 마시면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소고기 역시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다. 육회는 예부터 보신용으로 많이 먹었다. 배와 함께 먹는데 이는 배의 소화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함께 첨가되는 양념인 후춧가루, 파, 마늘 등은 유액의 분비를 도와서 소화가 더 잘 되도록 만들어준다. 소고기를 선택할 때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소고기의 등급은 고기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량, 즉 마블링에 따라 결정된다. 마블링이 좋을수록 높은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소고기의 지방은 고소하고 부드러워 맛은 있지만 인체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니 지방이 적은 것을 선택하거나 지방을 제거하고 수육으로 먹는 것이 좋다. 여성에게 좋은 닭고기는 인삼, 대추와 함께. 우리가 자주 먹는 고기 중에 닭고기를 빼놓을 수 없다. 소화를 도와주고 골수를 튼튼하게 하며 몸이 허약할 때 먹으면 기운을 낼 수 있고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허약한 양기를 보강해주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좋은 음식이다. 다만 성질이 따뜻하니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과잉 섭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예부터 닭고기는 육류의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하게 대접받았고 뼈까지 검은 오골개는 질병을 낫게 할 정도로 약성이 강하다. 실제로 단백질, 비타민 B군,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다. 닭고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비해 기름기가 적으면서 육질이 연해서 비교적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칼로리가 낮은 반면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운동 후 섭취하면 근육의 합성 및 회복에 좋고 근손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체중 조절에도 용이하다. 닭고기의 지방은 살과 껍질 사이에 있어 손질하기에도 좋다. 보통 인삼, 대추와 함께 요리를 하는데 이는 음식 궁합의 차원에서 잘 어울린다. 닭가슴살은 닭고기 중에서 살코기를 가장 많이 함유한 부위이다. 하지만 닭가슴살만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할 경우 체중 감량은 될지언정 과잉 섭취로 체내에 독소가 쌓여 탈모 및 구취를 유발할 수 있고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단백질 찌꺼기가 체내에 많이 쌓이면 혈액 내 나트륨과 만나 결석이나 통풍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